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여름 영화 이야기 하고 싶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시절 원우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시죠? 조코나입니다. 저희가 방송 이제 3년, 4년 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장르가 하나 있어요. 공포 영화. 그쵸. 뭐 스릴러까지는 저희가 뭐 언급은 한 적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공포 영화 진짜 딱 정통 공포 이렇게는 음.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조시프님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선호하는 장르는 아니거든요. 공포 영화가. 전 정말 안 좋아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게 원우 씨는 몇 번 다루자고도 했었는데 네. 제가 무서워서 못 다루겠더라고요. 아. 저는 이런 영화 보는 걸 너무 싫어해서 네. 정말 큰 맘 먹고 여름이니까 네. 남양 특집. 네, 남량 특집. 남양 특집, 남양 특집 뭐 어떻게 네. 발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저희 나름의 공포 영화 특집을 갖고 왔는데 그래도 저희 딴에는 그 감성 공포로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막 와 이렇게 막 무섭게 하는 놀래키는 뭐, 공포라기보다는 명품 공포로 이제 평가받는 그리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2000년대 중반이라고 하는 호우 시절의 그 에라에 속해 있는 그렇죠. 한국 영화 두 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공포 영화 중에서 이 영화 정말 잘 만들었어라고 하면 뭐 최근에 2010년대로 넘어오면 뭐 곡성 뭐 그렇죠.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랑종 뭐 이런 거 랑종 있었던 그죠 거. 그 이제 같은 감독님의 이제 뭐 그런 건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요 영화 두 편이 되게 레전드로 회자되는 작품 두 편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한국 영화에서 지금까지도 네네. 이 영화들을 거의 가장 네. 그 베스트로 꼽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게 됐습니다. 서두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약간 비판적이시군요. 오늘 이 영화들에 네. 대해서. 재밌으셨어요? 저는 뭐 그러니까 두 편 다 이 영화를 저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건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그건 맞아요. 네. 뭐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좀 그런데 이게 이 정도 공포면은 볼 수 있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무서우셨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장화홍련하고 알포인트인데요. 네. 이렇게 막 뭐 넷플릭스로 봐서 그런가? 이게 좀 이렇게 조그마한 화면으로 봐서 그런지 극장에서 봤으면 좀 무섭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좀 별로 무섭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네. 오늘은 알포인트부터 그러면 네, 좀 맞아요. 소개를 해볼게요. 알포인트와 장화홍련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두 편의 영화 중에서 각각 하나씩 맡아가지고 네. 물론 뭐 두 편 다 보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주발고를 알포인트를 이제 조크나가고 조쿠나 셰프님께서 해주시고 제가 장화홍련을 뭐 좀 얘기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보고 싶은데 알포인트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알포인트는 이제 2004년 8월에 개봉했고요. 이제 8월 딱 지금이군요. 이제 딱 한 20년 됐네요. 네. 그리고 공수창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네. 썼습니다. 네. 그래서 필영우란 분이랑 같이 썼는데 공수창 감독이 이제 Tell Me Something 각본도 썼더라고요. 1999년에. 그래서 그 텔미 썸띵 감독님이 장윤환 감독님인데 네, 그 이제 맞아요. 제작자로 여기에 또 이름 올리고 계시고 그렇죠. 뭐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국내 공포 영화로 한 3작품을 먼저 꼽았었어요. 사람들이. 네네네. 원우 씨가 말씀하셨던 이제 곡성이랑 네. 랑종 전에는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 딱 3작품을 상징적으로 공포 영화 하면 네. 여고괴담. 그렇지 맞아 여고괴담 90년대 후반에 여고괴담과 98년 뭐 이때. 네. 알포인트 그리고 장화홍련. 장화홍련. 우리가 다음 영화로 이제 소개할 네. 요 3편 정도인데 저희가 오늘 그 2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순서와 상관없이 이 3작품들이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네.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사실 알포인트에 대한 논란은 좀 있더라고요. 논란이요? 네. 해석에 대한 논란들은 좀 많은데. 맞아요. 생각보다 좀 이렇게 공백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알포인트의 줄거리를 네. 넷플릭스에서 다 보실 수 있는데 맞아요. 제가 이야기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해서. 네. 1972년 베트남전 막바지가 배경입니다. 네. 베트남전이 60년부터 75년까지였나? 네. 우리 군은 74년인가에 다 철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철수 막바지였고요. 그래서 네. 그 시점에. 그 시점에 실화인가요, 이 영화가? 이 영화는 처음에 마케팅할 때 실화인 것처럼 했었고요. 사실 그 효과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실화는 아닙니다. 네네. 베트남전에 우리나라가 참전했던 건 실화이지만 이 사건이 실화는 아닌데 당시에 2004년에 이 영화를 개봉하기 직전에 네. 이거를 마치 실화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일종의 낚은 거죠. 관객들을. 그렇네요. 낚아서 실화 주장. 네. 더더욱 사람들이 진짜래. 좀 진짜래라는 그런 논란이 네네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우 씨도 몇 번 보셨지만 저희 그 역삼동에 있는
제 친구가 하는 치킨집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그 매니저 하는 친구가 호들갑을 떨면서 진짜 재밌다고 했어서 제가 끝까지 안 봤었던 영화인데 안 보셨군요. 네, 어차피 걔는 이걸 안 들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얄팍한 관계 구정이었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파견 우리나라 본대에 네. 당나귀 30이라는 발신처로부터 무전이 자꾸 접수돼요. 사실 이 접수되는 이 당나귀 30은 네. 6개월 전에 진행된 작전 부대거든요. 그래서 네. 로미오 포인트라는 지역에서 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작전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네. 국군 부대원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구조 메시지가 자꾸 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부대에서는 다 이게 사실 이미 지난 사건인데 네. 근데 이게 자꾸 오니까 사실 뭐 그냥 가만히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이 1975년에 마무리되었고 우리 국군의 파병은 73년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네. 이 거의 뭐 72년에는 이미 철수 러시가 이루어지던 때이기 때문에요. 네. R 포인트 수색대 구성, 그러니까 로미오 포인트 수색대 구성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이제 빨리 집에 가야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일종의 외인 구단을 모아서 네. 9명, 이렇게 9명의 수색대가 네. 이루어져요. 네. 전체적인 지휘 통솔은 이제 가무성 씨가 주연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연애 시대 직전이죠 이 작품이. 네. 가무성 씨가 주연한 최태인이라는 인물이 네. 중위라는 직위로 가장 높은 네. 여기서는 가장 통솔을 높은. 했고 네. 저희도 중위 출신이죠. 맞습니다. 네. 다이아 2개.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런 거 할 수 있겠나 싶으면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밑에 이제 젊은 날에 네. 손병호 씨가 연기했던 맞아요. 진창록이라는 중사가 중사님이 부소대장으로. 네. 네. 부중대장인가 넘버 투죠, 네, 그러니까. 넘버 2로 있고 그리고 이제 이선균 씨도 만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박재영 하사라고 해서 섹스박, 섹소박, 네, 너무 섹스박인가? 그 좋은 목소리로 네. 섹스박이야 내가 뭐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저희 군대 동기 한 명이 생각났어요. 근데 이제 말은 안 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뭐 다른 병사들까지 해서 이렇게 네. 9명이 배를 타고 들어간 로미오 포인트, 네. R 포인트 R 지역에서 네.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됩니다. 네. 수색대가 이 R 포인트에 도착하니까 한 비문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비문, 예. 그 비석, 비석에 있는 네. 글이죠. 바위에 있는 글이었나? 네, 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네, 새겨져 있는 그 글이 있는데 베트남도 이제 한자 문화권이니까. 그 글에 로미오 포인트 지역에 대한 역사와 유래. 네. 뭐 예전에는 호수였고, 네. 근데 뭐 중국인들이 쳐들어와서 베트남 사람들을 맞아요. 다 죽인 곳이라는 네. 설명과 함께 그 자리에 사원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남겨져 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는데 네. 넷플릭스 버전에 따르면 네.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손에 피를 묻힌 자는 네. 점점점 이렇게 말줄임표가 돼 네. 있습니다. 뒷말은 다 이어지지 않았는데 네. 장병들 이걸 목도한 장병들은 굉장히 네. 꺼림칙하죠. 그리고 관객들에게는 이제 공포 영화 특유의 이게 뭔가 복선인가 보다. 네. 이건 뭐 무조건 이루어지는 라는 네. 어떤 걸 암시하죠. 네. 그래서 바로 그때 비석을 지나서 장병들 앞에 하나의 폐 건물이 나타나고요. 네. 거기를 이제 아무래도 육군 부대니까 일종의 진지로 삼는 거죠. 네. 우리 부대에서.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수색대는 사라진 장병들 당나귀 30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네. 이때 새로운 문제가 막 자꾸 일어나요. 귀신의 빙의로 추정되는 것도 있고 네. 네. 병사들 내부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네. 발현되기도 하고요. 네. 병사들 얘기도 좀씩 나오고. 네. 그리고 병사들 간의 의심과 이에 따른 분열 네. 이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막 계속 나타나요. 특히 9명으로 입성한 R 포인트, 그러니까 로미오 네. 포인트 초입에서 네. 사실은 그 부대원들이 사진을 한 방 찍거든요. 네. 뭐 거의 뭐 내리자마자 예. 찍죠. 네.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뭐 영화의 큰 제가 뭐 스포일러인데 네. 예. 네. 9명 모두가 다 등장합니다. 네. 아. 사진에. 뭐지 이게 9명이 같이 출발해서 누군가가 찍었잖아요. 네. 셀카 모드로 찍은 것도 아닌데. 뭐지? 분명 9명이 출발한 부대인데 네. 벼랑간 튀어나온 미궁 속에 인물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더불어 차근차근 영화가 전개되면서 네. 장병들이 죽음의 그림자에 씌이죠. 영화는 어찌 보면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군인이라고 명명된 집단의 이름으로 깔끔하게 정리됐던 일군의 사람들의 네. 개별적인 실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 개인과 집단을 모두 통칭할 수 있는 이런 용어의 특징은 사실 뭐 좀 모호함과 네. 집단을 아우르는 건데요. 이 안에서 우리는 개별적 고유성을 자꾸만 잊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개인의 실존을 가리거든요. 네. 가리기 쉬운데 영화는 이 9명을 한 소대라 칭해서 일군의 무리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네. 이영만리 타지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한 명 한 명의 사람들 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군과 싸웠던 어쩌면 적군의 편에 있었던 이들의 죽음까지도 조명하면서 네. 베트콩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비하했었던. 네. 네. 한 생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베트남 전쟁이라고는 네. 역사적으로 아주 굵은 획을 남긴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그 안에 한 사람들을 다룬 영화다. 네. 저는 이렇게 이 영화를 봤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 아닌가요? 이렇게 보시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스포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따 장점과 단점을 다 이야기할 텐데 네. 그래서 이거 보고 나니까 약간 전쟁 영화를 보고 나니까 어떤 그 감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감상. 어떤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패전 다음으로 가장 슬픈 전투는 승전이다. 그러니까 전투 자체는 무조건 슬픈 거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니까. 네네네. 사실 전투가 없는 거, 전쟁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건데 패전 다음으로 가장 슬픈 전투는 승전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던 어떤 18세기 말의 장군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니 이렇게 묻게 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부르는 사건들, 네. 나의 실존을 문의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과 네. 근데 이건 제가 영화 볼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네. 어찌 보면 이 얘기 들으시는 분들도 상투적일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런 생각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네. 이게 왜 한국 공포 영화의 작품이라는 찬사를 만들게 했을까? 별 한 칸? 네, 그 부분을 제가 느낀 부분을 네. 이제부터 찬찬히 영화의 면모를 들여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원우 씨는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처음 보는 거였고 저도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 소문의 알 포인트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워낙 쩌렁쩌렁했죠. 쩌렁쩌렁하고 진짜 다 좋다는 거예요. 네. 이 영화가. 근데 저야 공포 영화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진짜 한 20년의 시간이 지나 버린 건데 네. 이번에 다시 봤을 때는 특히 저는 그 9명 10명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경우에는 스포일러를 알고 있었어요. 사실. 네. 이미 사실 20년의 좀 시간 유명했죠. 동안 네. 20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어디선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배 내릴 때 몇 명인가 세보니까 10명인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근데 그거 보면서 자꾸 이게 삐딱한 시선일 수도 있는데 아니 중이라는 인간이 야 명수도 제대로 안 세냐? 내려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인원 중요한 게 파악인데. 인원 파악인데 인원 파악도 똑바로 안 하고 그게 지금 벌써 9명인지 10명인지 헷갈리면 어떡해. 근데 그게 이제 다들 얘가 홀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영화의 설정에 의하면 네. 정일병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이런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논리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초현실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이 영화가 되게 군대 현실과 남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군 생활한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를 떠올리게 하면서 더 좀 막 군대 냄새가 나는 영화다. 네. 이게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초현실주의였어요. 네. 정말로 막 귀신에 씌이고 빙이 되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죽은 미군들이 막 온다든지 네. 이런 거는까지는 제가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나중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관등성명의 중요성을 되게 일깨워 주잖아요. 그렇죠. 관등성명 대 해갖고 너 계급이랑 이름이랑 군번을 댐으로써 그걸 대면 되게 주문처럼 그 빙의에서 뭔가 깨어나는 그렇죠. 듯한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약간 이 영화가 좀 미화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이 영화가 감독도 여러 번 바뀌고 네. 각본도 막 수정되고 이런 네.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게 캄보디아 로케다 보니까 네. 이게 원활하지가 않았대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다음에 또 배우분 중에 박원상 씨 나오는데 네. 박원상 씨는 또 둘째 아들 출산이랑 엮여가지고 네. 빨리 본인 분량을 먼저 찍고 또 가시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남자들 여러 명 모아놓고 타지에서 영화 그렇죠. 찍는 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 모아놓고. 각본상의 여러 가지 허점들이나 이런 것까지를 사실은 관객들이 되게 많이 좀 미화해준 측면이 있지 않나. 저도 이렇게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그 시멘트의 공백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서 메워주면서 맞아요. 이걸 이 영화의 어떤 힘으로 좀 이렇게 생각한. 그렇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국뽕이 좀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공포 영화도 이 정도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바램이 좀 투사된 거 아닌가. 이건 사실 나중에 장항원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그래서 놀랍도록 유사하네요. 네. 둘이 한 번도 합을 맞춰보지 않았는데 맞아요. 처음 본 영화인데 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왜 우리나라의 톱3로 꼽힐까? 그 정도로 한국 공포 영화의 낙후성 수준이 처참했다라고도 좀 죄송하지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귀엽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고 그래 이렇게 네. 와 힘들었겠다. 근데 이런 거는 되게 힘들었겠다. 그 다음에 이 배우 이선균의 그 젊은 날의 이선균 이거 지금 이게
파스타나 커피 그렇죠. 프린스 전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 영화에 저는 이성균 씨 나온지도 몰랐어요. 아 근데 연기 너무 잘했죠. 너무 네. 좋았죠. 막 그 좋은 목소리로 막 양스러운 연기. 너무 예, 잘했죠. 양아치스러운 그 연기 너무 잘하셨고, 뭐 손병호라든지 네. 최근에 나오는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셨던 김병철 씨라든지 그죠. 너무 반가웠죠. 얼굴 보시면 알 거예요 누군지. 뭐 감우성 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배우들의 그 젊은 날의 모습을 보는 그런 측면들이 저는 오히려 재미였던 것 같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감상평으로 아까 이제 조셰프님께서 실존주의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셔서 네. 거기에 되게 동의를 하면서 또 들었는데, 공포라는 감정이 언제 유발되는가에 대한 그 티핑 포인트도, 네. 그 공포 유발 포인트도 시대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영화와 장화홍련도 마찬가지인데 네. 결국에는 권선징악으로 연결이 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2010년대 이후에 예를 들면 곡성이 왜 무서운가 생각해보면 곡성의 곽도원은 별로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자기 왜 저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포인트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권선징악 포인트들을 좀 살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에 피를 묻힌 자는 살아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뭐 이제 등장인물들 중에 뭐 누군가 죽기 전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네. 막 이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도 영화는 이 장면에서 이 주인공들이 뭔가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줘요. 네. 친구의 카메라를 훔쳤다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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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감우성 씨의 경우에도 사창가에서 미성년 여성 베트콩 한 명을 사살하거든요. 네. 베트콩이라는 용어가 좀 적절하지 않지만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손병호 씨도 뭔가 지금 뭐 이렇게 야로가 있는 지금 그런 인물로 나오고, 그런 원죄가 있는 인물들이 모여서 이 알포인트에 들어가서 겪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생존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더럽지 않은 인물로 나오는 거잖아요. 뭐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그게 있지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영화가 이제 어떤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의 삶과 죽음, 그들이 겪는 불행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잘못이 있는 사람이 죽는 거다라고 하는 류의.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더 롱텀으로 보면, 아니 베트남전에 근데 참전한 그 시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보면 네. 다 전쟁광이어서 사실 참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가에서 차출된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에 그 살아남는 장병장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는 원래는 나이는 어리지만 그 집에다가 돈 벌어주고 싶어가지고 간 뭔가 그런 어떤 일종의 가장으로서의 뭔가 그런 책임의식 같은 거가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엮여 있는 시대였을 텐데 그들을 이렇게 몰아넣고 손에 피 묻혔으니까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실 이게 제가 줄거리를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다 내용을 적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우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영화가 봐도 좀 그래요. 영화를 맞아요. 보고 나도 좀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영화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 추천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저희 방송 듣고 저희 방송을 듣고 저희 방송 들으세요. 그냥. 재미있냐 재미없냐? 그러니까 뭐 원우 씨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만약 한 번도 안 보셨다면 굳이 추천하고 싶진 않아. 진짜 별로라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영화를 내가 정말 한국 영화를 정말 사랑해. 네. 그래서 한국 영화의 어떤 역사를 뭐 이렇게 토파가고 싶어. 근데 그럼 뭐 물론 그런 분이 지금까지도 이 영화를 안 보셨을 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엔터테인먼트로서는 지금 관점에서는 제가 봤을 땐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네. 다음 에피 때 알포인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좋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호우 시절.